저는 오전 세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김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인공지능을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정말 디테일한 알고리즘 같은 거를 우리가 디벨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도메인 너리지가 재료공학에 있잖아요. 기본 재료공학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공학과에서 개발하는 알고리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서 잘 개발된 것들을 우리 도메인 너리지를 입혀서 소재 개발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제로부터 다 짤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것들의 컨셉을 가지고 소재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계속 이제 인공지능 멋있게 배우고 있는데 인공지능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어떤 소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소재의 진정한 빅데이터는 있을까요? 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디벨롭된 소재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DFT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결정 구조를 만들면 뭐 에너지, 뭐 전자 구조 이런 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돌리든지 초기 조건이 같으면 무조건 답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온 데이터들은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고 굉장히 잘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험 데이터 가지고 실험 데이터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야 실제로 그거를 학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재 개발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할 텐데 실험 데이터, 진정한 빅데이터가 있을까? 를 고민해보면 빅데이터 없습니다. 실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우리 연구실에서만 한 실험 조건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데이터 아무리 많아도 1000개 못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트랜스퍼 러닝이나 액티브 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 개발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뭐 이것들은 원래 이론들은 예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소재 개발에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전공이 고분자 시뮬레이션이에요. 고분자 소재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전 트랜스퍼 러닝은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액티브 러닝을 한 5년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 정도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습해보는 약간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뭐 많이 적혀 있는데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개념을 잘 잡아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연구하실 때 이제 잘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부터 해볼 텐데 트랜스퍼 러닝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잘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엄청 많은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거를 분류할 때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를 열심히 잘 분류하는 이런 모델을 개를 분류하는 근데 그 개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개의 뭔가 시밀러리티가 있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놈들을 러닝을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조금 시밀러리티가 있는 것들의 데이터가 적어도 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얘를 러닝을 한 다음에 이제 걔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에. 그래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새로운 이제 학습하는 거에 이제 러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원 태스크를 할 때 이제 그 knowledge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의 수가 좀 적어도 이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면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넘어가면 여기 굉장히 뭐 어려운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모델을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활용하면은 이제 어떤 피처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트랜스퍼 러닝 테크닉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덕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덕티브가 있고, 언슈퍼바이즈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요거 알면 됩니다. 요거 인덕티브 모델만 오늘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모델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 안에다가 새롭게 라벨링된 데이터 세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형태가 인덕티브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셋이 unlabeled 있으면은 이제 transductive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unsupervised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이제 장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모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전에 트레이닝 했던 그런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과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다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학생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거의 잘 따라가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게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Process of Transfer Learning이라고 했는데, 자, 요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 1 가지고 모델을 엄청 열심히 만들어요. 데이터 1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해서 모델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프리딕션을 하겠죠, 그죠? 이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이터 2를 이 모델 1에 집어넣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러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모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글에서 뭐 이미지를 찾는 그런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델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새로운 라벨링된 데이터를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연구실에 이미지 데이터가 엄청 많아, 소재 데이터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기존에 열심히 학습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오운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트랜스퍼 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분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을 때 반 정도로 미리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그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에서 나머지 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사실 두 번째 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100% 다 학습해가지고 학습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미리 반 정도 예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면은 그 반 정도를 미리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거기에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좀 타임 세이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실습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이제 Cypher10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러닝을 할 건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꽤 길어요. 그래서 뭐 그 클러스터에서 하면 되게 빠른데 콜앱 무료 버전에서 하면 좀 느립니다. 느리고 용량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밤에 한 3번 돌리고 그 다음날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어떤 태스크들을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헤비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튜토리얼 해가지고 뭐 여기 집어넣는 게 있는데,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파일을 보면은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 1번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모델 그 파일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을 실습을 해볼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 모바일 넷 V2라는 거를 임포트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넷 V2라는 게 굉장히 잘 학습된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퍼10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 건데, 자, 사실 이제 구글 켜볼까요? 구글 켜서 여기에 사이퍼10을 쳐보면은 막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뭐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뭐 그 사이퍼10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예요. 그래서 10가지 형태의 라벨링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콜앱을 켜셔서 자, 여기 트랜스퍼 러닝 1 켜보면 아이씨 왜 이래 이거 네, 깜빡깜빡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콜앱을 켜보시면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모바일 넷 V2를 가져와서 이제 네,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모바일 넷 V2를 가지고 온 다음에 사이퍼10 데이터를 받아서 트랜스퍼 러닝 학습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파트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모델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를 10가지로 사이퍼10이 10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거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구글에서 아무런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여기다 업로드하면은 그게 뭔지 알려주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모바일 넷 V2를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사이퍼10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을 해보면은 아마 한 5분 정도 러닝을 합니다. 실제로 5분 정도 러닝을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각자의 컴퓨터에서. 그리고 이제 뭐 콜앱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 파일이랑 그 다음에 뭐 그 다운받아가지고 데스크탑에서 해도 무방하십니다. 네, 저는 안 되므로 그냥 PPT 켜놓을게요.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어제 많은 작업을 수행하셔서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네, 시간을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거 돌아가는 동안 여기 보면은 사이퍼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그다음에 자동차, 새, 그다음에 고양이, 사슴, 개, 개구리, 말, 배, 트럭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돼 있거든요.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개구리를 잘 맞추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개구리를 좀 잘 맞추는데 또 구글에 이런 단어 중에 아무거나 검색해가지고 사진을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으세요.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거를 구글에서 그냥 아무 이미지나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드가 다 돌아갔으면 그거 기반으로 두 번째 코드를 돌리시면은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리스케일링 해가지고 얘가 그 모델을 가지고 이게 뭐다라는 분류를 해줄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미리 트레이닝 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이퍼10 데이터가 새롭게 있을 때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고요. 두 번째 실습은 그냥 처음부터 이제 사이퍼10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의 반개만 가지고 2분의 1 양을 가지고 이제 먼저 러닝을 해서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반을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다시 학습을 한 모델을 만드는 활용인데 요거는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거보다 조금 더 걸려서 그냥 이거는 너무 늘어지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그 집에 한번 가져가서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빨리빨리 됩니다. 그거는 소스를 별로 잡아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집어넣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해보면 실제로 뭐 한 70몇 프로? 뭐 이 정도로 잘 맞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리어한 사진을 집어넣으면 잘 맞추고 조금 애매한 사진을 집어넣으면 잘 못 맞추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하실 때, 그 콜앱 안에서 이제 두 번째 파일 자체가 전위 학습을 하고 이미지 업로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미지 업로드를 하고 싶을 때마다 돌리면 전위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밑에 집어넣은 다음에 계속 반복을 시키면은 콜앱 안에서는 계속 작동을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게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액티브 러닝인데요. 액티브 러닝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쿼리, 그러니까 그 데이터 포인트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소규모 데이터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이 조금 더 좋은 모델로 진화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더 만들어 달라고 이제 모델이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러닝입니다. 그거를 보통 쿼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어 실험 데이터를 한다고 쳐봅시다. 자,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을 어느 특정을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라벨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쿼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어디를 데이터를 찍어줘야 되는지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소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굉장히 최적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저 전에 이제 실습하던 그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그 지놈 뭐였잖아요, 지놈. 그리고 지놈 사진 옆에 A랩이라고 있습니다. 그 A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봇으로 자동으로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모으고 하는 프로세스가 액티브 러닝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재하시는 특히나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은 거의 인공지능에서는 액티브 러닝이 굉장히 필수적인 약간 그 무기라고 이제 약간 사람들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 사이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이클을 잘 생각하면 자,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실험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계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쿼리를 하잖아요. 요 사이클 돌아가는 거를 사람이 실험을 해도 되지만 기계가 실험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자율주행 연구실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김동건 박사님도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아마 오후 마지막에 한상수 박사님이 발표를 하실 텐데 아마 분명히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 데이터를 빨리 모으는데 그게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브 러닝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데이터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거고 굉장히 소규모의 이니셜라이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이 트레이닝 된 기반으로 어디다가 데이터를 더 찍어라. 쿼리 스트레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데이터가 나오면 모델 업데이트 되고 2, 3, 6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쿼리 전략을 써야 되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도식화를 해서 해보면 액티브 러닝의 프로세스 자체가 처음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죠. 그죠?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이 특이한 게 프리딕션을 하죠. 프리딕션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값을 주거나 리그레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어떤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디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컴퓨터가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요. 어디셔널 데이터를 찍어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색깔 똑같죠. 그죠? 요 모델에다가 어디셔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조금 더 훌륭한, 조금 더 나은 모델이 되고요. 그 모델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확한 프리딕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리퀘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모델이
어디다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쿼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표를 보면은 뭐 uncertainty sampling이나 아니면은 뭐 위원회, query by 뭐 committee 뭐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오늘 학생들이 가장 빨리 와닿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expected improvement라고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토콜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냐? GPR이 뭐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냥 가우시안 함수를 쓰는 건데요. 가우시안 함수를 쓰고 이제 노이즈 레벨이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소재로 가져와 볼게요. 이거 제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어떤 촉매를 개발하고 싶어. 촉매를 개발하고 싶으면은 그 촉매는 예를 들어서 합성된 촉매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했을 때 이 오버 포텐셜이라는 게 낮아야 됩니다. 오버 포텐셜이 낮은 거를 찾고 싶은 연구들을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루세늄 코발트 시스템이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루세늄의 프랙션을 바꿔가면서 합성을 해가지고 전기화학적 특성을 재면은 여기 빨간색에 있는 점들이 실험한 점이에요. 여기 5개 실험한 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형태의 리그레서를 쓰게 되면은 이 모델이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을 합니다. 여기 검은색 솔리드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PR 모델은 여기 점선 보이시죠? 점선. 이게 uncertainty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요 점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자신이 있냐, 기계가. 내가 요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지만 이게 넓으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여기 빨간색 점이 찍혀 있는 곳들은 점선의 폭이 좀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지점들은 점선의 폭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음 데이터 리퀘스트 하는 점을 여기 uncertainty가 가장 높은 점을 그 다음 실험으로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 오버 포텐셜을 예측하는 모델이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expl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오버 포텐셜이 낮은 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머신이 예측을 했을 때 그 다음 포인트로 오버 포텐셜이 낮은 데를 찍어라 라고 하면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이거 exploit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해서 뭐 오버 포텐셜이든 뭐든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미니멈 아니면 맥시멈을 찾고 싶은데 그냥 무작정 미니멈으로 추정되는 혹은 맥시멈으로 추정되는 점들을 계속 실험을 시키게 되면 빨리 뭔가 좋은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거기 갇혀가지고 더 높은 점이 있는데 거기로 이동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이제 어떤 우물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 적당히 오버 포텐셜 낮은 것으로 약간 가이드를 해줘야 되면서도 uncertainty가 높은 것도 적당히 잘 찾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이겠죠, 그죠?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이제 expected improvement라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exploitation이나 exploration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점 2개가 우리가 실제로 있는 실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예측한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넓이가 이제 uncertainty의 maximum minimu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낮은 데를 좀 찾아가고 싶어요. 낮은 데로 찾아가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 uncertainty 높은 데도 좀 찍어줘야지 전반적으로 잘 예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가 maximizing 되는 포인트들을 찍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acquisi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이 acquisition function 자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조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GPR을 돌려서 러닝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뭔가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조금 탐색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이동하는 약간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익스플로레이션 하다가 익스플로이테이션 가는 것 같으면서 다시 익스플로레이션 가고 뭐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조금 하긴 하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굉장히 스테이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연구를 좀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요 함수가 요 변수 에타라고 하나요? 에타 변수가 커지면 우리가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크면은 조금 더 익스플로레이션에다가 힘을 주고요. 그리고 요 에타가 조금 작으면은 조금 더 익스플로이테이션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적화를 해보면서 약간 요거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우시안 펑션,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에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실습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습 세 번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PR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져온 정답 함수라고 할까요? 정답 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사인 4파이 x고, x의 도메인은 0에서 1이고, 노이즈는 뭐 이런 레벨로 할 건데, 자, 보세요. 금방 할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라서요. 그냥 그 0부터 1까지 0.1씩 이동하면서 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사인 그 4파이 x를 그냥 값을 찍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GPR을 돌려서 예측점과 언설튼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코드인데, 그 다음에 뭐 GPR 펑션 인스톨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그거를 인스톨을 해주시고, 금방 해요, 그거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이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어찌됐던 요 10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모델이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뱉어줄 거고,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confidence, 그러니까 우리가 uncertainty의 maximum, minimum 이렇게 뽑아줄 텐데,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널. GPR에 들어가는 커널이 RBF, Radial Basis Function인가? 일단 RBF 형태의 그 뭐 exponential minus x 스퀘어에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2L 제곱으로 나눕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length scale.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RBF 커널의 베리언스가 앞에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안에 이제 랭스 스케일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지 않은 어떤 GPR 펑션 안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측이 굉장히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함수, 그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면,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그 랭스 스케일, 아까 이야기한 L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피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요거도 말도 안 되고, 뭔가 적당하게 중간 값을 이용하면은, 뭐 저라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쓸 것 같아요. 모델로. 랭스 스케일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그 요것들을 이제 뭐 랭스 스케일을 0.01부터 10까지 그냥 적절하게 변화시키면서 피팅을 하라고 하면 요거 6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잘 나오죠? 안 나오시는 분?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거라서 잘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랭스 스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거 뭐 노가다 한 거잖아요, 사실. 6개 노가다를 한 건데, 자동으로 옵티마이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짱짱맨들이 이제 열심히 코딩 해가지고 옵티마이저들이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likelihood optimization을 보여드릴 텐데, 여튼 뭐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하면 굉장히 꽤 정확하면서 데이터가 있는 데서는 언설턴티가 낮고, 데이터가 없는 곳으로 갈수록 언설턴티가 굉장히 커지는 형태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줍니다. 언설턴티는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것도 굉장히 경험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베리언스를 이제 옵티마이즈된 형태의 모델, 그러니까 노이즈 베리언스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실제로 클릭해보면은 노이즈 베리언스를 6가지를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노이즈 변수에 따라서, 심지어 노이즈 변수에 따라서 피팅도 좀 바뀌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예제입니다. 자, 요거 중에 뭘 쓸까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제스천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서제스천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실험 데이터들이에요. 그 실험의 오차와 비슷한 레벨로 언설튼티가 있는 거가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러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베리언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측값도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랭스 스케일과 노이즈 베리언스 자체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실습을 할 건데 거기 엑셀 파일 있죠, 그죠? 엑셀 파일 2개가 있을 겁니다. CSV 파일 2개가 있을 텐데 그거 2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막 숫자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또 컴퓨터가 또 말썽이라 가지고 저는 열지는 않겠는데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마도 1부터 40까지 어떤 숫자들이 막 있을 거고 두 번째 파일은 이제 실험 결과인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소재 공정 개발에 이용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분말입니다. 분말 소재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이즈가 다른 3가지 분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말의 이름들이 아마 적혀 있을 거고 그 분말 3개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덴시티가 제일 높은 걸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변수가 3개고 목적 함수가 하나인 최적화 문제를 푸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70몇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덴시티예요, 덴시티. 요거를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CSV 파일을 열어보면 요게 막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요 분말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넣었더니 덴시티가 요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했냐면 자,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보면 숫자가 굉장히 예쁘죠, 그죠? 몇십으로 돼 있죠? 얘네들을 실험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들을 10개를 가지고 처음에 GPR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 모델에서 expected improvement가 가장 높은 거 10개를 줬고 걔네가 실험해준 게 11번부터 20번인 겁니다. 그런 데이터예요. 그거를 4번 반복을 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여기에다 넣어 볼 텐데, 자, 여기에 그 콜앱에 가면은 여기 파일 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60 relative density CBS 파일을 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 얘가 뭐 알려주고 뭐 이런 거 그릴 거예요. 이거는 30 데이터구나. 네. 뭐 정확하게 숫자가 네 요렇게 나오나? 네. 아마 그 제가 조금 데이터를 잘라서 요거랑 같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막 어떤 그 새로운 CSV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0개의 추천되는 그런 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신이 예측하는 값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uncertainty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수가 3개니까 그거를 이제 차원 축소를 통해서 PCA를 통해서 1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density value가 막 이렇게 되고 여기 높낮이 있는 게 uncertainty 형태의 GPR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방금 나온 그 10개를 재료연에 줘서 실험을 한 데이터가 다른 CSV 파일의 데이터예요. 그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퀘스트 한 데이터에 덴시티가 얼마라고 예측을 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건드리네. 그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간 우리가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는 그런 히스토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찍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뭐 높은 것도 있지만 덴시티 낮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진행을 점점 할수록 나중에는 뭔가 높은 것들이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스테이블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걸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입력해서 이제 41번부터 50번 데이터를 받으면 전반적으로 꽤 높은 덴시티가 있고 여기 맥시멈 찾았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풋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너무 크면 액티브 러닝이 워킹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소재를 개발하거나 할 때 그 들어가는 인풋의 개수가 저의 경험으로는 그 인풋 개수가 한 7, 8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푸는 실험에서 어떤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 싶은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그 공정 전체를 하지 않으면 그 인풋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액티브 러닝을 해보시면 굉장히 본인이 그 다음에 어디서 실험을 해야 되냐, 어떤 실험을 해야 되냐는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실험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이거를 켜볼게요. GPR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GPR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커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말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피팅을 할 때 굉장히 컨티니어스하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재를 개발할 때 조성의 변화에 따라서 페이스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값이 이렇게 가다가 팍 튀잖아요. 요런 거는 GPR이 피팅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RBF 말고 이제 다른 커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베이지얼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몬테칼로 드랍아웃 뭐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에서 나오는 물성이 전반적으로 컨티니어스하다면 물론 가끔씩 뭐 순서가 바뀌면 좀 어지럽긴 하지만 어쨌든 컨티니어스한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에서는 GPR이 정말 워킹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expected improvement 자체도 굉장히 학생이 열심히 짜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다 계산하는 코드를 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본인들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그냥 임의로 수학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함수가 정답이고 그거를 대충 찍어가지고 이제 GPR 해가지고 점 찾아가지고 하면은 미니멈이 얼마인가. 그런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뭐 최대치, 최저점 찾는 문제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